총선이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아, 그런가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급변하는 것처럼 선거 판세도 급변하고 있어서 예. 갑자기 따뜻해졌네요. 그러니까요. 날씨인가? 갑자기 강변북로의 세상에 개나리가 쫙 폈더라고요. 어제 막 군데군데 다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반팔 입고 막 그러더니 오늘 도로 추워진다고. 아직까지는 춥지는 않고요. 예. 비 오고 나서 내일은 좀 살살해진다. 그렇구나. 사과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에요? 사과가 집에서 사과 깎아본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사과꽃이 3월 원래 4월에 피는데 점점 5일씩 빨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네. 사과 그래가지고 꽃이 또 피겠죠. 냉해가 와가지고 또 다 떨어지면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내년에도 사과 비싼가요? 그러니까요. 하여간 정부는 사과값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대파는 싸졌으니까. 예. 대파가 세일을 엄청 하더라고요. 제가 또 마트에 취재를 가지 않았습니까? 진짜 가셨어요? 주말에 갔죠. 갔더니 대파만 싸. 대파가 얼마쯤이에요? 대파가 저희 동네 하나로 마트는 3,000원인데 할인 카드 있어요. 할인이 되는 카드들. 그런 거 쓰면 2,100원. 종류가 많습니다. 대충 걸려요. 예. 대파가 많이 싸졌다. 그러나 그 옆에 제가 수입과일 어떤지 또 대형마트 있거든요. 가봤어요. 그대로야. 무슨 망고, 파인애플, 체리, 키위 이런 거 싸게 먹을 수 있게 한다고 대통령. 오렌지 같은 것도 싸게 한다고. 오렌지는 싸요. 오렌지, 바나나 두 가지는 싼데 대통령이 언급한 키위, 체리, 그다음에 망고 또 뭐였더라? 네 가지인데 하여튼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변화가 없다. 역시 장 기자님 근데 대단한 언론이시다. 그걸 또 마트에 가서 확인을 하셨구나. 두 군데 나가서 다 확인을 했다는 거. 여하튼 변화가 없다. 네. 다만 대파는 싸졌다. 대파 안 사는 엄마가 없어. 다 샀어요. 그건 썰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대파는 다 사고 있다. 자, 꼼꼼한 취재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요,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분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사실 이제 원래 당에 재단 신고를 할 때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한 채씩 있다라는 식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피스텔하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해서 총 한 11채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총 그게 이제 가격이 어떻게 산정하는지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38억 정도 되는데 금융권 부채가 37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갭투기잖아요. 갭투기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저는 너무 악의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 흔히 선거 끝나고 나면 공직선거법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 해서 이후에도 누가 이것 때문에 벌금형 이상 받고 취소되고 맞아요. 자격 있고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까다롭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에 신고한 것과 그다음에 이 선관위에 신고한 게 확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당에는 2채라고 신고해놓고 막상 열어보니까 11채다. 이거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분 또 변호사던데. 그리고 전세 사기 상담 이런 거 해줬다는 거잖아요. 민변 소속이고 전세 사기 대책반에서 활동을 하셨다. 게다가 민변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민변에서 이 사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 둬야 될 것 같은데 민변 탈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탈퇴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법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 업무방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업무방해. 그리고 이 문서 자체도 본인의 어떤 소유권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을 허위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라든가 행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문서 위조 행사.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자기 명의로 된 거는 그렇게 안 하고 법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사실 말씀은 드렸지만 자기 명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뭔가 재산권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업무방해는 좀 명백해 보여요. 아니 근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부인 탓을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다. 부인이 한 거였다.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많이 비겁하고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어제 이 농담처럼 물어보면 야 뭐 너는 정치 안 하냐? 그럼 야 이혼 당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나. 맞아요. 우리 선거 정치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정치라고 하는 게 뭐 남녀를 불문하고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게 집안이 전체가 나서야 되는 그렇죠.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선거를 그렇게 출마해서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될 때까지 뭐 경선을 통과할 때까지 배우자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저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몰라요. 정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네. 모르겠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 사기 대책 TF 단장, 그다음에 민변, 뭐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서민과 약자를 대변해온 정의로운 민생 변호사.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이런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진짜 정말 말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장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 들어오는 분들이 전부 다 선을 가지고 저는 들어온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설령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어떤 입장이라든 민주당이 됐든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국혁신당이 됐든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다 100%난 국민만을 바라본다라는 마음만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그게 명예가 됐든 재산이 됐든 추구하는 분들도 섞여 있어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게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70-80% 정도는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뭐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정치를 바꿔보게 사는데 그 와중에 나도 명예 욕구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정치인으로서 욕구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리고 저는 뭐 재산을 추구하는 것도 특히 뭐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 뭐 재산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진 않아. 오히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경제 활동도 해서 제발 그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엉뚱한데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사례가 다르죠.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맞으면 투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등록 거의 마감일에 이 신고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는데 물론 뭐 등기부 등본 떼보는 이런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고를 하고 정작 선관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신고를 했어. 그럼 몰랐다는 게 배우자한테 민주당이 신고할 때까지는 배우자가 얘기를 안 했고 선관위에 신고할 때는 갑자기 배우자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야 사실은 9채 더 있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법률가로서 알고 악용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민변 출신들이 이번에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래서 또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표적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변 스스로의 어떤 정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 회원받아가지고 마치 무슨 정치에 그 나가기 위한 루트로 단체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버리면 그 윤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카르텔 얘기를 저쪽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없어요. 상황이 그럼 되는 거죠. 빌미를 제공을 해버린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에서 혹시 저 처음에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민주당에서 심사하는 과정 내지는 이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허위로 얘기한 게 있다라면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마무리 단계에서 신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못 걸러내는 과정에서도 뭔가 좀 잘못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아시겠지만 지역은 아름아름으로 다 압니다. 그렇죠. 뭐 저도 뭐 지방 출신이라서 그렇지만 누구의 집에 누가 어떻게 하고 다닌다 이런 거를 모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전에서는 혹시라도 모르지 않았을 거다. 그거를 알면서도 누가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중앙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 왜냐 이 사람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일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뭐 여러저러 뭐 이렇게 지역에 알아보면 실제로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뭐 이해관계에 좀 그러니까 후보한테 실제로 당신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경우도 왕왕 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그런 고민을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도 좀 점검이 필요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에게 관계자 징계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확실하게 걸러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뒤통수를 맞아도 이렇게 세게 맞으면 그러니까요.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국민도 속이고 당원도 속였다. 그래서 빨리 취소 결정을 하신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건 뭐 심사고 어쩌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명백한데. 그러면 이제 무공천이 돼서 누가 이기는 겁니까? 국민의힘하고 저기 그 김종민 후보가 네, 이제 개혁신당. 개혁신당 아니죠? 저기 어디지? 새로운 미래. 예. 두 네. 분이 이제 격돌 하필이면 또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어요. 정치가 대한민국은 선거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도 딱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래?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야? 라고 예. 봤더니 예. 하필이면 또 김종민 후보. 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추가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예. 추천이 후보 등록 끝나는 후보 등록 끝난 다음에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영선 변호사가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 안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일을 망쳐도 이렇게 망치나 싶은. 근데 자기는 지금 사과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과한다고 뭐 통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예. 들어오면 예. 들어오자마자 예. 이저 선관위 통해서 다 재산 검증 같은 거 다시 할 거고 기자들이 누가 재산이 많니 누구는 얼마이니 초선들 중에서 누가 뭐 돈이 많니 적니 이런 거 상식적으로 쓰잖아요.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선 분이면 뭐 정치면도 한 번도 안 읽어봤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분도 참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국민도 우습게 알고 민주당도 우습게 알고 당원들도 우습게 아니까 이런 방식으로의 눈속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선관위에 잘못 신고했다가 허위 신고한 게 확인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에는 똑바로 신고를 하고.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나쁘다. 암만 악의적이기도 생각해도 하고. 이영선 변호사라는 이 변호사업은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와, 저는 이게 도덕적으로 도덕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치로 나설 때 국민들 앞에 떳떳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아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300명, 5천만 가운데 300명이 들어가는 건데 국민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그것도 민주당 후보로. 저는 그 일반적으로는 사실 도덕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다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 어느 정도의 그 도덕성의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예. 나는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지만 저 사람은 이건 괜찮다라는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기준은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범죄에 가까운 이 사람은 범죄자예요? 범죄에 가깝다고 보이는 그렇죠. 거죠. 아니 예. 당 일을 완전히 틀어놨잖아요. 망쳐버려.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라는 얘기가 이게 나오고. 업무방해죄가 해당은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거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도 어쨌든 정당 공당인 거고 당인 거고 당에서 공천을 하는 건 당의 업무잖아요. 네. 그 공천관리관에서 기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방해가 될 여지가 높다라는 거죠. 예컨대 업무방해가 해당이 되면 이분은 어떤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형사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글쎄 이건 전체 사례가 없어서 저도 대한민국 최초예요? 저는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선거판에서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엄청난 벌어지기도 판례로 하지만 남을 수 있겠네요. 네, 이 사례가 사람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던 후보 등록 끝난 뒤에 이게 드러났고 네. 또 의도적인 게 보이는 게 공천 말몰이 단계에 이 서류를 제출을 했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의석의 300석 중에 더군다나 이 지역구 세종갑이라고 하는 데가 네. 민주당이 유력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정도의 수순 사실 국회의원 한 석이라고 하는 게 정당이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건 예. 이걸 얼마 경제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그렇죠. 어떤 위상이라는 예, 이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법원에서 얼마만큼 중하다고 볼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선거 부정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었던 과거의 판례들 보면 네. 실형이 나왔던 사례들도 있잖아요. 실형 가능성이 있다. 네, 이영선 왜냐하면 후보. 그 업무방해라는 명목으로 저는 사실 이게 말씀 인용하기가 되게 싫긴 하지만 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실형 선고 나왔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예. 그 뭐 선거와 관련돼서 예. 부정각에 예, 동원했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 뭐 실형 가능성도 배지 못한다고 봅니다. 실형 가능성도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고의적이라는 하에 전제 하에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 지금으로 봐서는 다 달리 뭐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되죠. 해석 불가예요. 네, 어떻게 해석 이런 불가죠.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을 참 우습게 보신 분이다. 이러고도 본인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쾌해요.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정말 불쾌한 네, 굉장히 경우예요. 막 뭔가 이렇게 뭔가 와서 막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울컥하게 만드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태도로 할 수가 있냐. 정치를 하겠다라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제 양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민주당 시당, 대전시당 관계자들 이 사람 추천한 사람 누군지, 네.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는지, 혹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거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수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 차원에서? 수사를 아니. 당해서 아, 경찰에. 이제 의뢰를 하면 예, 경찰에 의뢰를 해서 고발을 해서 예, 이거 수사를 할 확인이 좀 거고요. 필요해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는 중앙에서 지금 뭐 이 언론에서 감시의 눈도 있고 국민들의 눈도 따갑고 많이들 보지만 네. 지방은 아직도 그런 눈길들이 못 미치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 아직도 8, 90년도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아직도 네.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간간히 들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뭐 민주당이 됐든 어느 당이 됐든 국민들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눈높이들은 이제 우리 유권자들의 눈높이는요. 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 정치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계는데 막상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좀 달라야 되거든요. 예, 뭔가 좀 다르고 변화하고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네.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뭐 팔 하나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좀 지켜봐. 홍익표 대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세종갑 김종민 밀겠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국힘 당선자보다는 낫다. 이런 오늘 아침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이거는 괜찮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선거법 위반은 아니죠? 정말 마지못해 한 얘기잖아요. 예. 이건 뭐, 예. 예. 누구를 그러니까요. 당선시키겠다. 예. 당선 목적의 발언 또 허위 사실은 아닐 거고 뭐 사실관계를 얘기한 건 아니고 본인의 가치 평가를 얘기한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양당 체제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래도 좀 깨끗한 정당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황당무계한 활동을 한 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도덕이라는 기준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요. 사실 왜 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도덕적으로 네. 근데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왜 진보정당에는 더 엄격해야 되느냐. 네. 저는 평소에는 조금 더 뻔뻔해도 좋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뭐 돈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은 민주당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인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잣대들이 도덕이란 걸 내세우다 보면 꼭 정말 엉뚱하게 오히려 더 엄격하게 나오고. 아니 뭐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부도덕한 사람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렇게- 건 이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도매급으로 묶이는 그런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거든요. 그게 싫다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동작 가배 이분도 변호사예요. 장진영 예비후보. 왜 변호사들 싸움으로 치지? 예, 장진영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경기도 양평 공흥리 공흥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예, 공흥리에 상당한 토지를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김건희 여사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그리고 공흥리 땅 의혹은 그의 공흥지구. 어머니, 예, 어머니. 공흥지구 개발 문제. 예, 거기 최은순 어머니만 씨 있는 게 관련. 아니에요. 네. 가족이 다 이사로 그렇죠. 감사로 다 등재했던데. 오빠 뭐 이런 예. 데 가족 기업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도 너무 이상한 거죠. 여기도 너무 이상해. 왜 이렇게 이상한 데가 많은 거예요? 예. 아니 여기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여기 예. 장진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장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밸류 오브 코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회사에서 네. 세 필지를 토지를 땅을 사는데 그 토지를 사는데
필요했던 돈의 92%가 대출이란 말이에요. 아까 비슷하네. 아까 저기 예. 이영선 변호사도 99%. 90, 예. 거기는 좀 더 세긴 하네요. 예. 여기는 92%니까. 7%더 많네. 민주당. 근데 예. 저기는 장지현 변호사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그렇게 많은 대출을 해준 부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부친이 예.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아,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예. 거죠. 또. 예. 네. 이거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취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야. 국민의힘은 이런 거 나와도 보도도 잘 안 하고. 원래 말이야. 그런 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거기는 그래 하면서 대충 넘어가고 예. 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덜한 거 나와도 막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싫다는 건데 근데 네. 이영선 변호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로 짜증나.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예. 자꾸 더 그러니까. 흑흑해진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도덕성 검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똑같이 공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정당의 이름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네. 훨씬 더 심각하죠. 여기 금액. 대출 금액 토지 거래가액이 67억이에요. 아 예. 여기는 38억입니다. 네, 앞에 이영선 민주당은 38억, 국민의힘은 67억 9,300. 네. 예. 그리고 더 사실 심각해 보이는 건 뭐냐면 네.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갭 투자라고 하는 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예. 어찌됐든지 이게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 네. 빚이 많더라도 그걸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게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예. 손해를 보다 보니까 그 사실이 드러나고 그 예. 과정에 예. 그 과정에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제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투기지만 예. 이게 모험성 내지는 어떤 잘못된 정보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만 쭉 올라간다고 치면 어쨌든 돈을 벌 수 벌수 있었던 있는. 구조였던 거고 근데 공공지구 같은 경우에는 양평 장진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땅이 뭐길래 70억 가량 되는 돈을 빚을 내서 사지? 이게 원래 이 상황이 장진영 변호사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개발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라 사람이면 모를까. 모르겠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분 방송 열심히 하던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뭐 잘 아시잖아요. 저도 방송 같이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예. 뭐 몇 번 예. 본 적이 있고. 예. 그 장진영 변호사가 땅을 부동산 개발을 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뭐 돈 몇십만 원 때문에 방송 나왔을 리는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드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런데 장진영 변호사가 이거는 개발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기 전에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었던 강상면, 그러니까 서울 네. 양평간 고속도로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종점을 변경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졌고 이제 관련해서 특검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분위기가 국토위 여당 관계자들 회의에서 집중 못하고 누구랑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나가서 네. 백지화해서 우리도 놀랐다 여당 국토위원들이 이제 그랬었는데 요때 또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장진영 변호사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유튜브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게 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연동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하필이면 야 장진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설명을 좀 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장 기자님 말씀 따라 우리가 야 이거 진짜 예? 아니 뭐 이런 얘기를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황당하다. 어떻게 중무부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네. 이 저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달려 있고 네. 양평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어느 노선이 됐든지 간에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뭔가 의혹이 불거졌다고 이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잘 풀어나갈 생각을 하지는 않고 안 해 이러면 그때 그래서 원희룡 장관 참 많이 비판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비판의 그 비유가 예.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말씀 저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진행자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저런 비유를 할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빚을 내 가지고 네. 95%가량을 빚을 내서 땅을 사놨는데 그걸 무효하면 만약에 투기라면 진짜 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예. 그리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제 이영선 변호사랑 제가
이영선 변호사 케이스와 다르다는 이유를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거기는 부동산 경기만 이게 땅값만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만 이렇게 하락하지 않으면 네. 돈 버는 구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공공지구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있으면 되르지 않느나 예. 오기 왜 땅을 사?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리면 이해가 가는데 네. 그 고속도로가 무효화돼? 백지화돼? 이건 마르나라는 날벼락이야.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설명이 딱딱 되는 거죠.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그럼 어떻게 알고 땅을 샀던 거지? 그렇죠. 예, 어떻게 알고 거기다 왜 땅을 샀던 건지가 해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수밖에 없는.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개발과 투기는 다른데 자꾸 언론에서 이거를 투기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개발입니까? 아니 무슨 어떤 의지가 있어서 개발을 차원에서 그 공공지구에 땅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개발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예. 사실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지금도 그분들은 이제 그 돈 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가 막 커가고 있을 네.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디 가서 빈 땅 있으면 사들여가지고 아파트만 올릴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아파트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일단 짓기만 하면 무조건 분양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하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공리가 그런 지구였던가? 그렇죠. 그리고 더해서 장준영 변호사라는 분이 그런 개발 사업을 해왔던 분인가? 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뭐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여기저기 많이 해왔고 공공리라는 곳이 제가 모르는 투자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설명이 안 된다라면 이상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이 밸류업 코리아라는 것이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제 장진영 후보의 가족 회사고 본인이 사내 이사고 부인이 감사를 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 생필품 판매업, 부동산 개발. 근데 2021년 1월에 만들었거든요. 묘하게도 대선 즈음이다. 네. 그리고 저기 90% 이상을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샀는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대출이 잘 나옵니까? 평범한 시민들은 안 줘요. 은행에 가서 대출해달라 그래도 안 줍니다. 네? 저희가 잘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90% 이렇게 안 줘. 말도 안 되죠. 이게 지금 거기다가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대하신협에서 두 번 대출을 해줬는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사예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하신협 입장에서는 네. 이게 충분한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대출을 일으켜 준 거라면 예. 이 아버님이 배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버님 입장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 거라면 네. 뭘 믿고 그걸 된다라고 했느냐라는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행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뭐 변호사 아니라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나올 수 있는 액수에 한계가 있는 거지. 네. 지금 총 대출받은 금액이 9억 원 정도? 그 토지 가액의 한 79% 가량을 대출 세 필지를 합치면 대출금이 73억이네요. 73억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토지 가격의 총 92%라고 하는데 네. 토지 가격의 92%까지 가기는 보통 주택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 좋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90%를 대출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실하지 않은 담보로 만약에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킨 거라면 네. 이 아버님이 그 사실에 개입을 했다라면 거기 개입을 했다라면 그런 배임이 될 소지가 있는 거고요. 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아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일으켜 준 거라면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보시기에도 확실하게 이거는 성공을 거두는 사업이라고 그랬다라면 뭐를 보고 확실하게 성공을 거둔다고 봤을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고 장준영 변호사가 그 전에 개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라면 네. 그걸 어떻게 믿고 대출해줘요? 자, 일단 장진영 후보는 이번에 그 부친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뉴스타파를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장진영 후보의 반론권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본인 주장은 이런 거예요. 토지 매입비 외에 2,500평의 토목공사 그리고 20억의 건축공사, 세금, 개발부담금 5억 뭐 고려하면 대출 비율은 99%가 아니라 75%다. 네, 그리고 일부 대출을 담당한 신협의 대출 과정에서 그 어떤 불법,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도 못한 거 아니냐. 단순히 부친이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보도 행태다. 그리고 이 공흥지구 땅을 매입한 시점이 2021년 4월인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던 시절이고 개발과 전혀 무관한 대통령 부인까지 끼워 넣은 것도 모자라서 후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사안인 양평도로까지 변경까지 끼워 넣는 것은 문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점이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의심을 하면 네. 장 변호사님 장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네, 후보가 후보. 이제 얘기해 주실 부분은 제일 빠져 있는 부분이 왜 거기가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봤는지 판단한 예, 건지. 판단한 건지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엮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게 아니라 여기는 야 이런 사정이 있으면 당신이라면 투자 안 하겠어? 네. 나는 그 말씀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게 90% 대출이 아니라 75%. 5%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땅 사는 데만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네. 다른 거 하는 데도 돈이 많이 필요했어. 필요했다. 돈이 더 들었어.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어감 자체가 99%와 75% 차이는 크긴 하지만 네.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해명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핵심은 그거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장진영 후보가 뭐 공공지구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뭐 정치인이라든가 고위공무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장 후보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찌 보면 예. 뭐지 도저히 거기 뭐 고향 예를 들어서 뭐 예전부터 선친부터 때부터 거기서 사셨다든가 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것보다. 해명이 좀 필요하다. 네네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기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지만 이 밸류업 코리아는 황무지 같은 땅을 사가지고 정당하게 개발했다. 그러니까 왜 황무지 같은 땅을 사서 개발을 했어야만 했나?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공익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8, 90년처럼 아파트 짓기만 하면 부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방에 내려가 보시면요. 미분양 아파트들 막 널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부동산 PF 대출 네. 때문에 난립니다. 네, 예. 2021년이면 그렇게 짓담한 것들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 예. 그 공공지구가 잘 안 한단다.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예, 예. 하지만 예. 공공지구가 실제로 그렇게 막 확 올라가는 데였다라면 네. 그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럼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공흥지구여야만 했나? 황무지 같은 땅을 왜 장진영 후보는 개발을 했어야만 했나? 2021년에 갑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도 가족 회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맞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에 대한 신뢰라고 하시지만 본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네. 60억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지는 않잖아요. 않죠. 오랫동안 예, 거래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짚어볼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예컨대 앞선 사례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공천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앞서 제가 대파 얘기했었는데요. 네. 지금 대파 챌린지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는 데마다 대파한다 일단 들고 시작을 합니다. 이 대파가 대통령이 가서 사면 875원이고 이제 저희들이 가면 이제 3,000원이 넘는 거죠. 지금 보면 분당에 출마한 김은혜 후보 공보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좀 그림을 띄워주실 수 있는지. 네. 기준금리는 다운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분당 재건축은 업.
기준금리 내려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해야. 그리고 누구랑 사진을 찍었냐? 이창용 한은 총재하고 같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한국은행 총재가 네. 저는 저분이 무슨 네. 생각으로 저렇게 사진을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찍으셨다라면 네. 이게 후보에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한국은행 총재식이나 되시는 분이 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을 했다라는 이유로 한국은행 총재를 저렇게 덜컥 만나서 저분이 한국은행이 지금 저 김은혜 의원 출마한 지역에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당에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거를 공보물로 쓸 생각을 했다는 것도 저는 김은혜 지금 후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현재 지금 좀 대파 때문에도 난리 지금 서민들은 다 하루하루 물가 때문에 저도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뭐 단체 대화방 같은 데 있잖아요. 단톡방 같은 데 난리예요. 날마다. 그렇죠. 근데 저기서 저런 말씀을 하나도 안 맞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저 한 장의 사진에. 그렇죠. 지금 보면 민생 물가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전 국민이 난리고 이자 부담 때문에 다 난리인데 한국은행 총재가 특정 후보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저기다가 또 친절하게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화살표, 빨간색으로 화살표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다. 이 사람은 한국은행 총재야. 한국은행 총재의 성함까지 그렇죠. 이창용까지 실명으로 박아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들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은행 총재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기준금리 내리고 분당 재건축 시켜줄 수 있어. 그러니까 힘 있는 나를 찍어주세요.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수석이라는 정도로도 부족하신가 그렇죠. 봐요. 선거가 급합니다 지금.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저 정도면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기간 중에. 그러니까 한국은행 당연히 그냥 몰라도 아실 거예요. 이제 선거에 관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한국은행 같은 데는. 한국은행이 이 앞으로 뭐 경제 정책을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각 당의 정치 지향점하고 맞느냐 틀리냐 다르냐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 정권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그리고 지금도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다만 너무 황당하게 풀어주기 시작해서 이걸 뭐 하자는 건지 이걸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풀어가지고는 막상 재건축 재개발 해서도 남는 거 없겠는 걸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 그 각 지역의 어떤 민원을 풀어주는 걸로 부족해서 한국은행까지 동원을 했다? 이게 너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김은혜 후보랑 이창용 총재가 과거에 찍은 사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수석 시절에 찍자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은 이제 선거해야 되니까 이거는 추정이고 추론입니다. 그 사진 조금 이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어놓고 저 사진을 저렇게 썼다고 한다면 한국은행에서는 해명 자료 내야 되고 저 사진 내리라고 해야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 말씀처럼 도덕이 없다. 도덕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대파 때문에 저는 대파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특정 후보하고 저렇게 악수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선거 공보물에 활용이 되고 있다. 이걸 그냥 놔둔다. 한국은행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당장 내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 측에서는 노조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 반발 입장을 내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민생 토론한다고 막 지역 다니면서 뭐 그냥 900조 막 퍼주고 있어요. 천조 막 퍼주고 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분당갑 출마하신 분이 한국은행 총재한테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금리도 내려가고 막 물가도 잡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나마 노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국은행 노조가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선거운동에 한국은행을 이용하지도 끌어들이지도 말아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그 노동조합 측에 입장문 내고 특정 후보가 총선 맞이에 본인 선거운동에 한국은행을 선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취업부 측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여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장 이거 내려야 됩니다. 예, 다른 데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를 저렇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 근데 활용할 거를 알고 만약에 저 이거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아유 쓰세요. 라고 했다면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취업규칙에 책임은... 적용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예. 하지만 이제 공무원 지위 적용을 받는다라면 예. 저는 이것도 이제 중립의무 위반으로 그렇죠. 선거 중립 선거 중립 위반이 충분히 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너무 많은 일들을 보고 있는데 아니 그 뭐 저 대통령 아까 민생토론도 얘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막 이렇게 막 뭐 시장에 저 대기업 총수들 데리고 가서 뭐 떡볶이 먹고 이런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떡볶이 먹는데요. 어디 가서 먹는데? 떡볶이가 대세야. 에? 어디 가서 먹는데요? 우리도 이번에? 먹을까? 아니 저는 누가 그렇게 찔러 주는 거 먹기 싫어요. 아니, 떡볶이를 진짜, 줘도 좀 뭡니까? 이렇게 좀 잘 주든지 한동훈 위원장 닭꼬치도 막 이렇게 강제 머리 잡고 막 맥히고 막 이러든가. 진짜 미치겠다 정말. 이거 이상한 좀 기괴한 맞아요. 기괴해요. 상황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김은혜 후보마저 저런 아니 지역구 후보가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가지고 본인 뭐 스케일 크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는 한국은행 출입 기자들 이거 당장 확인해서 오전 중에 기사 써야 됩니다. 언제 나온 건가? 예, 이게 도대체 언제 찍은 사진인지 김은혜 후보가 요청했을 때 오케이해서 찍으라고 써도 된다라고 한 건지 만약에 그게 아닌데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김은혜 후보가 사과 기자회견 해야 되고요. 저 사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국은행 출입기자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당동 떡볶이 타운 간대요 오늘. 네,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서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한동훈 위원장 떡볶이 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신당동 떡볶이 타운의 떡볶이는 즉석 떡볶이라서 거리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거리에서 못 먹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거 저기 브루스타 켜고 먹어야 돼. 제대로 하려면 그 라면사리 넣어서 끓여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쫄면사리도 넣어야 돼. 쫄면사리. 별로 안 맞는데. 맞아. 튀김만두도 넣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뭔지 알고 가라. 이게 컨셉이 안 맞는데. 그거 잘못 잡았다. 잘못 잡았다. 간 관계자가. 예, 이거 아닌데. 그거 접시에다가 앞접시에다 돌고 이렇게 먹여주면 그러면 그건 꾸민 거야. 꾸민 거야. 예, 이거 기획이야. 에이, 참 알고 가야지. 자,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사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아까 이제 나온 사진이긴 한데 그 이창용 총재에 이어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요. 용인갑의 이원모 후보랑 또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저 검찰 출신들 아니신가요? 검찰 출신 검찰 선후배인데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금감원 사무실인 것 같아요. 딱 공무원 의자가 딱 공무원 의자예요. 고위공직자들 방 느낌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를 위해서 금감원 본원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인사비서관 재직할 때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활용해야 되는 수준과 도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실제 뭐 오른팔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복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분이 아마 회계사 자격이 있다는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금융을 잘한다고 금감원으로 갔죠. 그런 인물인데 저기는 단순한 선거 운동이 아니네요. 그럼 이원모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지금 윤심 직계야. 그런 사람이니까 알아서들 잘해라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금감원장이 나서서 내주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뭐 관건 선거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정부 관계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선거 포스터에 활용하고 이러고 있다면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건 아닌데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저게 통할까요? 그러니까요. 저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까? 예,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일 것 같아요. 아니 저것도 약간 이상한 게 행세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막상 국민의힘 의원들도 빨간 잠바 잘 안 입는다. 하얀 잠바. 하얀 잠바에 빨간색 조그맣게 글씨 쓰고. 맞아요. 그 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안 쓰잖아요. 아니 정진석 의원마저도 지금 슬기로운 의정생활에 누구 썼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썼어요.
그런 예. 와중인데 지금 예. 본인은 정치 이제 초보라서 그런지 지금 그러니까. 선거판을 잘 모르시나 보네. 예. 진짜 제가 보기에는 참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요. 지금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책 현안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선거가 본격화돼 28일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니까 서민 정책 민생 이슈로 분위기를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근데 이게 투자자의 1%만 해당한다면서요. 저는 잘 이런 거 몰라가지고 변호사님 투자 좀 하십니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만 매기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되게 희한한 네. 어떤 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는 게 네. 우리 사고 팔 때 모든 상품들은 양도세,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주식에는 그걸 안 내잖아요.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개념으로 따지면 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물건 사고 팔 때는 세금 매기는데 왜 주식에는 세금을 안 매겨? 근데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이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안 매겼는데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야 그래 좋아 그건 뭐 투자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 주식 시장처럼 네. 사고 팔고가 굉장히 잦은 시장이냐 대한민국은. 새우깡만 사도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예? 새우깡을 사도 우리가 세금을 내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그걸 안 큰 낸다는 세상에 거예요. 예. 사고 팔면서 예. 돈을 벌면서 근데 예?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네. 많이 벌었다면 만약에 예. 1년에 5천만 원 이렇게 벌었다라면 야 많이 벌었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년에 주식 투자를 5천만 원 했다는 게 아니라 네. 1년에 주식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었다라면 순이익이 이익이 5천만 5천만 원이라면 거죠. 세금 조금 내라. 네, 내야죠. 내라. 네. 한 20% 내라. 우리가 출연료 조금 받아도 세금 다 뗍니다. 예? 세금이 다 떼요. 움직이면 다 세금이에요. 예? 야, 가끔 그러게 있잖아요. 만 몇천 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그래서 참 3억 원을 넘게 버신 분은 네. 25% 떼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3억 원어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을 통해서 번 돈이 3억 원. 3억이다. 3억을 번 거예요. 돈을. 네.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게 민생입니까? 그게 한 1% 된대요. 내시는 1%. 분들이. 네. 진짜 1%를 위한 것을 뭐 민생 전체의 현안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정말 화가 난다고 참 이것도 답답한 게 네.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민생으로 돌아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이미 지지난주 정도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이정섭 대사 문제로 이제 대통령실하고 갈등을 빚었고 네. 그 전주부터 이정섭 대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가 맞아요.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모든 사실 보수 언론들조차도 야 한동훈 안 되겠다. 네. 내놓는 게 뭐 있냐. 한동훈 현상에 대해서 한동훈 현상에 문제제기를 하고 대해서 있어요. 뭐 이재명 맨날 물어보면 이재명 얘기만 하고 왜 본인이 정책을 내놓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들이 사사리까지 등장한 게 지지난주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정섭 대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을 하고 부딪히는 듯 하다가 어쨌든 이정섭 대사가 들어오면서 지금 잠정적으로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봉합이 네. 됐으니까 그럼 이제는 뭔가 내놔야 된다라고 내놓은 게 금투세 폐지인 거예요. 1%, 1.07%. 아 세금 내고 싶다. 저도 저기 3억 벌고 25% 세금 내고. 나 35% 낼 수 있어. 35%? 네, 낼수 있어요. 35% 내자. 좀 크게 내지 뭐. 아이. 3억 정도 벌면 내 한 1억 낸다 뭐. 1억 낸다. 괜찮아요. 뭐 그걸 가지고 뭐가 문제야? 예. 그래 그 정도 벌어야 세상에. 서민이지 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참 이런 접근 자체가 너무 희한하다. 아니 전체 국민의 1.07%에 해당하는 것을 민생이라고 주장하기는 억측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대파 때문에 난린데. 근데 금투세 폐지하고 이게 민생이다? 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파.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 사실상 이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뭐가 민생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4인 가구라 그러면은 한 집당 100만 원씩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일단 사과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대파도 좀 살 수 있어요. 예. 이거 어떤 게 더 민생입니까? 금투세 재난지원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돈 없다는 얘기를 하겠죠. 돈 없는데 왜 그렇죠. 그런 거 한다고 돈 예. 현금 퍼주게 얘기를 했더니 돈이 왜 왜 없어졌어. 없어? 그러니까 부자 감세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난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네. 이와 관련돼서 비슷한 입장에서 민생 토론에서 이 얘기를 했죠. 기업들이 기업 활동이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네.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를 많이 매기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사가 잘 돼봐야 세금으로 다 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잘 맞아. 져야 한다. 그래서 상속세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하면 회사에서 투자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 예. 직원도 더 많이 뽑고 투자도 활발하게 할 것이다. 누가 믿어요 그 말을? 이제 다 압니다. 그 정도의 이제 아시겠죠? 그럼요. 이 정도의 판단은 아니 모르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게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국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대파 때문에 망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공감이 좀 돼요. 그러니까 대파조차도 지금 저는 이런 거 이거 누가 기획한 거냐. 대통령이 갔더니 870원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네. 이거는 뭐냐면요. 전형적인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통령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요. 어딜 가도 대파를 870원에 살 수 없는데 대파 870원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야 라고 말씀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 기획한 사람들 다 잘라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와중에 이제 그거를 이른바 흔히야말로 실드 치겠다고 네. 사실은 875원이라고 하니까 그게 앞에서도 네. 원래는 이 가격이 아닌데 이만큼 싸게 내놨습니다라고 네. 하고 대통령도 그럼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물어봤다고 해서 네.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걸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장황하게들 막 해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 진짜. 대통령이잖아. 근데 알고 그러니까. 있으면 뭘 해야지. 예. 그러면 고개 끄덕이고 가버렸으니까 예. 알면 뭐해. 맞아요. 알면 뭐해. 뭘 내놓는 게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어떨 듭니다. 때는 좀 큰일 났다. 양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9분 남았는데요. 예, 안타깝다니까요. 예. 하는 거 보면. 제가 너무 막 딴 걸로 떡볶이 얘기하고 막 이러느라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 아니, 떡볶이 잘하셨어. 시간 근데- 떡볶이 짚어봐야 돼.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검찰이 그 언론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보관했다가 이게 지금 터졌는데 소위 얘기하는 대검의 디지털 디넷이라고 네. 하죠. 디지털 그 수사망에 이걸 다 올렸다는 거잖아요. 개인정보를. 이거 그리고 사실상 이게 이제 이진동 대표 휴대전화 압수수색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다는 건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진짜 예. 심각하죠. 예.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왜 그렇게 이런 폰이 왜 검사들은 수사가 시작되면 다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싸움하고 휴대전화 잃어버리고 시장에 갔다 잃어버리고 왜 4명이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20자리가 넘게 비밀번호를 걸어놨는지 24자리 예, 비밀번호 그거를 못- 딱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혹시 뉴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압수수색을 하면 요즘에는 휴대전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딱 키워드를 넣어서 네. 검색어를 넣어서 예를 예. 들면은 뭐 뉴스타파와 관련된 수사였으니까 뉴스타파를 검색어를 넣어서 나온 것들만 뽑아가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 아니면 지금 삭제? 폐기를 왜 하냐면 네. 이거 자체를 포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복사를 해서 복제를 예. 해놓은 다음에 예. 복제한 데서 하나하나를 다 뽑아내고 나머지 복제하고 쓸모없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다 대검의 서버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왜 정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예. 하니까 괜찮아. 오빠 못 믿어? 이거 딴 데 안 쓸 거야. 오빠 못 믿어? 딴 데 안 쓸 오빠 거야. 믿어. 딴 오빠 데 안- 믿어. 안 딴 데 안 쓸 거야. 딴데안 써. 오빠 믿어. 오빠 못 믿어. 오빠 못 믿어. 이렇게 지금 대검이 아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 예? 재판 활용에 일체 접근 불가돼 있고 예. 그 로그인 기록 남기 때문에 예.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엄격 관리한다. 우리 대검 엄격 관리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오빠들 못 믿니? 이 얘기한 거야 지금 대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예?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거 너무 충격. 사실 이거 민간인 사찰 아닙니까? 이거는 불법 사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 사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예. 거고
그러니까 법원이 내주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는 거기에 그렇게 쓰는 거라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타파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거야 네. 라고 그걸 허가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니네 집을 다 볼 거야. 네.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겠어. 휴대전화는 그렇잖아요. 휴대전화는 그렇죠. 지금 휴대전화는 네. 너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젯밤에 뭘 검색을 했고 네. 너 뭘 저장을 해놨고 너 사이트 뭐 왔다 갔다 했고 누구 만났고 그리고 어디를 다녔는지까지 다 있어요. 어디서 커피 마시고 네, 다 있어요. 어디에서 뭘 하고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고 그다음에 몇 시에 산에 가고 네. 산에 가서 무슨 진달래 꽃을 찍었는지 이런 왜냐하면 것도 동선이 다 확인이 남고 돼. 이 사람의 24시간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은 몇 시간을 자고가 자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정보들을 고스란히 다 복제한 걸 다 저장을 하면서 예. 괜찮아 오빠 믿어. 우리 그거 안 들여다보도록 돼 있어. 진짜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정말 황당한 아닙니다.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안 했나?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윤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 강백신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진짜 이거는 아니 핵심 쟁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보관한 것 자체가 그냥 범죄예요. 어떻게 이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이혼 소송을 하면 네. 배우자들 그냥 하는 말로 기왕 오빠 얘기했으니까 우리 오빠 요즘 수상해라고 하면 제일 네. 먼저 보고 싶은 게 휴대폰이잖아요. 네. 들여다보면 개인정보 침해예요. 비밀 저 보호법 위반으로 그렇죠. 형사처벌 받아요. 형사처벌. 아, 네.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거 들여다봐도 형사처벌 받아요. 아, 부인 거를 봐도 형사처벌 받아요. 아, 오빠 못 믿네. 대검 어떡할 거야, 이 오빠. 예?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야,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했더니 민주당은 논평만 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 11시에 그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오늘 인터뷰 예정돼 있으니까 이 고발 왜 안 했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게 아니, 따지- 왜 이걸 세게 왜 고발을 안 해? 박주민 의원도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잘 그렇겠죠. 알고 예.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국혁신당이 고발은 했지만 민주당이 연대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이슈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예, 개인정보를 전부 다 싹 다 수집해서 디지털 수사망에 왜 넣느냐. 수사망에.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내서 이 사람과 관련돼서 뭐가 파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활용하는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민간인 사찰 그 윤석양 이병인 폭로했을 때 그때 얼마나 심각한 수위로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네.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네. 이렇게까지 개인정보가 집합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죠.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디지털 미행하고 수상이 막 안- 이랬어야 됐었죠. 이만큼을 알아내려면 네. 정말 애 열심히 많이 써야 일해야 돼요. 정말 애 많이 네, 써야 돼요. 예. 지금은 재수 없이 압수수색 당하면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손에 쥐게 근데 돼요. 이번에 언론인들이 얼마나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습니까? 특히 이제 그 네. 누구죠? 저기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보도했다는 이유,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들이 휴대폰 많이 뺏겼어요. 그 네? 기자분들도 아마 머리가 띵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은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 한 사람인데 뉴스타파 기자들, 그다음에 뉴스토마토 기자들, 그다음에 한국일보, 경향신문 여기에 관계자들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간 건지 특히 기자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비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뭐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앞거는 오빠입니다. 대검을 오빠에 비유한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양언니. 아니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진짜 뉴스를 딱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이 문제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심각해질 때마다 양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대검 오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